이번에는 저항. 예,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항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죠. 저항은 우리가 이제 전류와 전압과 전위, 그 다음에 기전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저항에 대한 개념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 잘 안 써지네요. 자, 저항은 이제 옴이죠. 자, 저항은 방해하는 성분이라고 했어요. 방해 성분.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봅시다. 이렇게 수도관이 있어. 수도관이 있는데요. 여기다가 제가 이제 물을 넣었어요. 물을 넣었어. 그럼 이제 물이 여기서 이제 흘러갈 거예요. 그러면 이 수도관이 넓은 것이 물이 잘 흘러갈까요? 좁은 것이 잘 흘러갈까요? 넓은 거. 넓으니까는 물이 흘러갈 때 방해를 적게 받겠죠. 좁으면은 이 좁은 데를 막 이만한 물이 여기를 삐집고 막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좁잖아. 그러니까는 막 우리가 입구가 좁은데 100명이 거기를 한꺼번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빨리빨리 못 빠져나가잖아요. 우리가 이제 막 불이 나거나 사고 났을 때 그런 일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방해를 받는다는 얘기죠. 뭐에 따라서? 이 크기에 따라서. 근데 이 크기가 우리가 전선은 물론 이제 네모난 전선도 있습니다. 평각동선이라고 해서 네모난 것도 있으나 우리가 거의 쓰는 것도 전선은 전부 다 둥그레예요. 둥그레. 원. 그래서 마치 전선의 모양과 같죠. 그때 이제 위에 면적을 우리가 이제 A라고 놓고, 그럼 면적은 당연히 무슨 면적? 원의 면적이 돼요. 그래서 원의 면적은 파이 R 제곱입니다. 그때 이제 면적의 단위는 얼마가 될까요? 제곱미터. 제곱미터. 그 다음에 요 관의 길이를 L로 놓죠. 자, 관은 미터. 그래서 이제 길이 같은 거 할 때 뭐 R로도 놓고 D로도 놓고 뭐 L로도 놓고 막 이래요. L은 라인, 뭐 D는 디스턴스, 거리, 뭐 이렇게 놓고, R은 이제 반지름 개념으로 해서 또 거리의 개념으로도 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방금 수도관이 크면은 물이 잘 간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면적이 크면 물이 잘 간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럼 면적이 크다는 얘기는 전선으로 따지면 전선이 굵으면은 전류가 잘 간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한 전선 안에 전류를 요만큼만 보내면 얘가 막 갈 데가 많잖아. 그러니까 전류가 잘 가겠지. 근데 이만한 전선 안에 전류를 막 이만큼 쏟아부으면은 이 전류들이 막 이리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잘 못 간다는 얘기지. 그래서 바로 이 면적이 커지면은 저항이 작은 거와 같다. 그래서 저항 R은 여기다가 면적과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저항이. 그러니까 면적이 커지면 저항은 어떻게 돼? 작아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봤었을 때 같은 길이로 해가지고, 자, 이거 면적은 똑같은데 길이가 더 길어. 이렇게. 자, 면적은 똑같아요. 자, 그럼 여기다가 똑같이 물을 집어넣게 되면 물이 들어가겠죠. 근데 내가
여기다가 물을 받쳐서 여기서 물을 이제 받았어요. 받으면 여기 이제 물이 찰 거 아닙니까? 둘 다 10리터의 물을 넣었다. 자, 그러면 누가 더 물이 많이 여기 나올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짧은 게 많이 나와요. 짧은 게. 그 이유는 우리가 물에다가 호수를 쓰다 보면은 수도를 잠궈도 호수 안에 물이 남아있죠. 그게 우리가 뭐를 보면 되는 거야? 전기에서. 손실. 그러니까 전기는 이미 그 물은 거기 호수가 물이 묻어가지고 그게 남아있잖아요. 그죠? 근데 전기는 그만큼이 날아간 거예요. 소비돼서. 그만큼이 소비돼서 어떻게 됐다? 손실. 날아가는 거예요. 뭘로? 열로써 에너지가 소비돼 버린 거야. 얼마큼이? 그만큼들이.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물로 보면 쉽다는 거죠. 물이 여기에서 물을 부었을 때 여기에 물이 이렇게 묻어 있는 게 남을 거 아닙니까? 이 물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더 많은 양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받았을 때 여기 있는 물이 더 크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얘가 더 손실이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 길이가 길어지면은 손실이 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길어졌을 때 저항은 어떻게 해야 돼?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길이와 비례. 여기 미터. 자, 그런데 면적도 있고 길이도 해가지고 이제 저항이라는 수치를 우리가 이렇게 가늠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물질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물질에 따라서 전류가 잘 흐를 수도 있지만 잘 안 흐를 수도 있는 물질이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사용하는 이 분필과 전선을 비교하면 전선이 이 분필보다 전류가 더 잘 흐르죠. 그러니까 물질마다 이제 고유하게 저항이 있다는 거예요. 물질마다 뭐가 있다? 고유한 저항. 그래서 그 고유 저항을 이렇게 붙여줘. 이렇게 콩나물 머리처럼 써가지고 이것을 로라고 읽어요. 로. 그때 이 로가 고유 저항.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저항, 옴이라고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저항이라는 것은 면적과 반비례하고 길이와 비례하고 고유 저항에 비례한다.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러면 이 공식을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가 쓰게 되는데, 물론 여기에 전압 강화의 식이 들어가서 그걸 보상을 해서 그것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식을 쓰긴 쓰는데, 이 식을 변형해서 쓰건지 이 식이 그대로 들어갈 수 있고, 그대로 쓰거나 아니면 변형을 해서 쓰거나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전선이 굵기가 막 이렇게 다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나는 이 전선을 쓰고 싶다. 그럼 이 전선의 면적이 있어 없어? 그게 전선의 규격이에요. 전선마다 규격이 있죠. 전선의 규격이 나와 있겠지. 그럼 그 규격을 여기다 넣으면 돼. 면적. 그 다음에 내가 이 전선을 5m, 10m를 깔 거다. 그럼 뭐가 생겼어요? 거리. 그죠? 길이. 그럼 여기 길이에다가 그 전선의 길이를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전선이 뭘로 이루어져 있는가? 연동선이냐, 경동선이냐, 알루미늄 선이냐, 거기에 따른 고유한 저항. 그래서 이제 뭐 연동선은 58분의 1, 경동선은 55분의 1, 알루미늄은 35에서 38분의 1, 이 고유 저항이에요. 근데 그것은 사실상 뭐 옛날에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요새는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뭐 설비할 때 할 건데, 어찌됐든 그렇게 각각 고유 저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유 저항을 넣어주면 이제 무슨 값이 나와요? 저항 값이 나온다는 거지. 그럼 내가 그 저항에 따라서 저항이 전류를 방해하는 애니까 이게 너무 크면 안 되죠. 내가 기준한 그 수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수치가 뭐 예를 들어 5ohm이다. 근데 계산해 봤는데 5ohm보다 커. 5ohm보다 크면은 어떻게 하면 돼? 지금 내가 이 전선을 골랐는데 5ohm보다 커요. 그럼 나 5ohm보다 줄이고 싶어. 전선을 바꾸거나 아니면 이 전선을 그대로 쓰려면 뭐야? 길이를 짧게 하거나. 그럼 길이를 짧게 한다는 게 뭐야? 바로 접속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단자의 전선을 접속하고 다시 전선을 연결해 또 간다는 거야. 한 전선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한번 걸리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아니면 법적으로 너무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법적으로 거리를 제한해 놓고요. 이 이상은 반드시 다시 새로운 걸로 해라. 이렇게. 4단계에서 분기한다. 그럼 4단계에서 분기할 때 몇 메타 이내까지는 가는데 그거 넘어가면 다시 4단계를 다시 설치해라. 뭐 이렇게.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럼 이 전선을 꼭 써야 된다 그러면은 차단기를 2개로 만들어서 이게 안 나와야 되니까 2개를 분류해서 나가면 되는 거고, 아니면 전선을 바꿀 수가 있다 그러면 다른 전선으로 바꿔서 저항치를 떨어뜨리면 되는 거고, 그런 게 다 이제 여기 식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 A분의 L이라는 이 식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 식을 써먹어야 돼. 써먹어야 돼. 항상 식들은 전부 다 써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면적과 거리, 저항과 면적은 반비례해. 그리고 저항과 길이는 비례하고 고유 저항과 비례한다.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고유 저항의 성분을 볼 수가 있어요. 고유 저항의 성분. 고유 저항의 성분을 보면 고유 저항. 고유 저항을 보면 얘 빼고 다 넘겨버리면 L분의 A에다가 R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A가 제곱미터, 그 다음에 L이 미터, 그 다음 얘가 옴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에서 얘는 미터의 제곱이니까 미터를 2번 곱한 겁니다. 그럼 미터랑 없어져. 그럼 이제 뭐만 남았어? 옴에서 곱하기 얼마? 미터만 남았죠? 그래서 단위가 옴 곱하기 미터예요. 그래서 얘 단위는 옴미터입니다. 단위가 뭐다? 옴미터. 그래서 이게 기준 단위예요. 기준 단위. 근데 여기에서 실용 단위는 짧아. 자, 실용 단위. 실용 단위는 우리가 이제 보통 쓸 때 실용 단위. 실용 단위는 옴 제곱밀리미터 퍼 미터. 그래서 미터당, 자, 아까 전에 뭐라 했어 이거. 자, 얘는 옴 곱하기 제곱밀리미터에다가 나누기 미터죠. 자, 요거 다시 쓰면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아까 전에 우리가 분모에 들어간 것은 단위 당 동안이 들어가려면은 시간이 들어가야 돼. 근데 얘는 길이죠. 그러면 단위 길이, 그죠? 단위 길이 또는 미터당 뭐야? 고유한 저항. 미터당 고유 저항이 되는 거야. 미터당 고유 저항. 그러니까 1m 깔았을 때 나온 양이죠. 2m 깔면은 또 얼마고, 그죠? 그래서 이걸로 하는 건데, 항상 그런 거를 개념적으로 기억하시라고. 당, 동안, 단위 그런 거를 항상 단위를 그냥 이렇게 이렇게 보지 말고, 아, 단위 미터당 뭐구나. 이렇게. 그래야지 그 단위도 빨리 들어오고. 자, 그러면 원래대로라면은
이게 옴미터가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근데 미리가 들어갔죠. 제곱밀리미터. 그러면 왜 그러냐면 전선의 단위, 지름이나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미리 단위이기 때문이에요. 면적은 제곱밀리. 그다음에 지름이나 반지름 다 미리잖아, 미리.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미리로 환산한 거지. 그러면 이식하고 이거랑 같은 거죠. 같은 건데 이것도 이제 문제가 나왔었거든. 근데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를 제곱센치로도 바꿀 수 있고 얘를 센치로 바꿀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단위의 변환. 저번에 했었던 단위의 우리 기초수학 때 했었던 단위의 변환. 자, 그러면 문제 나왔던 거 요겁니다. 1옴미터가 뭐랑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답이었는데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문제 풀 때 나중에 보면 또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봤었을 때 이 단위를 만들어 보죠, 얘를. 자, 얘를 2단위로 만들어요. 자, 그럼 2단위로 만들려면 자, 여기서 옴에다가 미터를 곱했어요. 그죠? 이거잖아, 지금. 맞아요. 자, 근데 2단위로 만들려면은 나누기 미터를 해야 되죠. 나누기 뭐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미터분의 옴미터 하면은 이게 없어지니까 옴이 되니까 같지가 않잖아요. 여기다 미터를 해줘서 여기다 또 미터를 해줘야지. 그러면 미터분의 뭐야? 옴 제곱미터 되네. 맞아, 아니에요? 됐나요? 계산해서. 그러면은 이 바꿔 쓰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1옴 제곱미터 퍼 미터. 그죠? 이제 이거 없어지면은 5미터니까. 맞아요? 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얘를 뭘로 바꿔줘야 돼? 그렇죠. 뭘로 바꾼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했었을 때, 1제곱미터는 10의 6승 제곱밀리미터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1제곱미터가 얼마다? 10의 6승 제곱밀리미터. 단위의 환산. 기초수학에 썼던. 그래서 단위의 환산.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제곱미터, 이거를 제곱밀리미터로 바꾸면 얼마를 곱해줘야 돼요? 10의 6승을 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다시 뭐가 돼? 10의 6승 옴 제곱밀리미터 퍼 미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답이었어. 그래서 1옴미터와 같은 것은 해놓고 이제 쭉쭉쭉 써놓고 이게 답이었는데 그 보기에는 다른 것도 있었어요. 뭐도 있었냐? 요것도 있었어요. 요렇게. 그러면 자, 이거는 미터를 뭘로 바꿔야 돼요? 그럼 미터랑 센치. 그럼 1미터가 10의 2승 센치죠? 100cm. 그럼 얼마 들어가야 돼? 이거 들어가야지. 맞나요? 1옴미터랑 같은 거는 1옴미터는 10의 2승 옴센치랑 같은 거잖아요. 이건 전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전기예요, 이거? 이게 전기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냥 수학이야. 단위의 환산. 그냥 전기, 일부 기본적으로 뭔가를 하려면 공학 쪽, 뭐 전기를 말고 모든 공학은 일단 단위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단위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1옴미터를 이렇게 이제 환산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 내 마음대로 거기서 이제 센치로 바꿀 수도 있고, 미리로 바꿀 수도 있고, 제곱밀리로 바꿀 수도 있고, 마음 아니에요, 자기.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은 자유자재로 변환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고 실용 단위를 쓸 때 이렇게 미리로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유저항의 단위가 뭐다? 옴미터. 이거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고, 이 고유저항의 옴미터가 시험에서
단위 문제를 시험지 시절에 2016년 4회까지가 시험지인데 시험지 시절에 고유저항이 나오면은 일단 4회 시험을 치르면은 그 4회 동안 한 회에는 거의 대부분 등장했었다. 그 단위가 몇 개인데 지금 한 회가 등장한다는 거는 엄청난 거죠. 그만큼 빈도수가 높은 애예요. 왜냐면 헷갈리기가 쉽기 때문에. 바로 요 뒤에 나오는 전도율하고 헷갈리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 자, 그래서 저항이라는 성분은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고유 저항의 성분은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봐야 되냐? 컨덕턴스라는 성분을 봐야 됩니다. 요거를 까꿀로 해 놓은 거. 까꿀로. 이걸 뒤집어 놓은 거예요. 자, 컨덕턴스는 전류의 흐름을 도와주는 성분을 컨덕턴스라고 합니다. 자, 이 분필,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선이다 치면 여기에 3A가 흘렀다. 그러면 이 전선에서 3A보다 작게 흐를 수도 있고 크게 흐를 수도 있는데 3A가 흐른 이유는 뭐예요? 저항이 그것을 결정했거나 저항이 일정했을 때 전압이 그것을 결정하거나 어떤 뭐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어찌됐든 그 3A라는 것이 무조건 뭘 받은 거야? 방해를 받는다는 거죠. 그죠? 근데 또 3A가 흐르도록 누군가는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의 성분은 방해하는 성분이지만 컨덕턴스는 도와주는 성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컨덕턴스는 전류의 흐름을 도와준다. 전류의 흐름을 도와주는 성분이기 때문에 컨덕턴스 G는 저항의 역수로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네, 저항의 역수. 그래서 저항과 컨덕턴스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가 있다. 컨덕턴스가 크면은 저항이 작은 거고, 맞아요? 컨덕턴스가 작으면은 저항이 큰 거고. 서로 한관관계. 그러면 전류가 잘 흐르고 있다라는 것은 저항이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전류가 잘 흐르고 있다. 저항이 작은 거죠? 그럼 컨덕턴스는 큰 거다. 그러니까 저항에 비해서 컨덕턴스가 커진 거죠. 잘 흐르고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애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그 부분을 봤었을 때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두 갈래의 길이 나왔어. 근데 이쪽 길은 유리가 깔려 있고 이쪽 길은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가요? 아무것도 없는 데로 간다는 거야. 편한 데로. 그러니까 전류도 똑같아요. 내가 편한 데로 가는 거야. 방해를 하면 그쪽으로 가기 싫어져. 근데 그것이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배우는 접지가 바로 그 원리죠. 우리 인간의 저항이 크기 때문에 전류가 사람과 접지선 그쪽으로 두 갈래의 길이 생겼을 때 얘가 지금 너무 저항이 크네. 귀찮아. 절로 가자. 그래가지고 접지선으로 빠져나가면서 우리 감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저항이 만약에 작으면 선을 그게 있어도 그냥 감전이 되는데. 저항 피해 다니면서 그런 거 저항이 이제 그걸 우리가 근데 이제 뭐 신물질이 신물질이 그게 나오면서 저항을 피해 다니는 거의 손실이 없는 물질이 나왔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 적용이 안 됐으니까. 어쨌든 반대의 성분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 단위를 썼을 때 1 나누기 저항이 ohm이니까 ohm 이렇게 단위를 쓸 수가 있는데, 아니면 이거 알아보기 귀찮다. 저항이 분모에 있으니까 이 단위를 뒤집자 해서 이렇게 뒤집은 거. 그래서 뭐라고 읽죠? 이게 ohm, 이게 모.
요게 이렇게 읽으면은 옴, 이렇게 읽으면은 모. 그래서 뭐라고 있는 거 거꾸로. 그 다음에 이것도 하니까는 이 옴하고 자꾸 좀 헷갈리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다시 만든 게 지멘스. 지멘스라는 걸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거 보통 이제 물리에서 많이 쓰고 전기에서는 이제 모의 단위를 많이 씁니다. 근데 이게 같다는 것은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항상 이런 것들은 의심을 해봐야 돼. 이런 거는 뭘 의심해야 돼요? 항상 공부를 할 때 이런 걸 딱 보잖아요. 그러면 의심을 하는 거지. 왜 의심해야 돼? 그 단위 물어볼 때 헷갈리는데 왜 이런 걸 의심하는 거예요? 얘는 물어볼 때 아닌 것은 물어보니까 3개가 있잖아. 4개를 넣어야 되니까 하나가 아닌 거. 그렇게 또 보면은 재밌어. 하나밖에 없는 애는 맞는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럼 뭘 물어봐야 돼? 이걸로써 맞는 것은. 그걸 골라야 되잖아. 근데 여러 개가 있는 애들은 맞는 것은 내지 않고 아닌 것을 내버리지. 그것도 이제 보면은 재밌어. 그렇게 보면. 그래서 문제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서 맞는 것은 뭐하러 내?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한다. 자, 어쨌든 컨덕턴스와 저항은 역수의 관계를 갖고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컨덕턴스라는 성분이 이런 성분으로 가져가게 되면 아까 배웠었던 이 고유 저항이라는 이 성분이 또다시 도와주는 물질마다 자체적으로 도와주는 성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성분이 우리가 이제 전도율. 이렇게 시그마. 전도율이라고 하는데 또는 도전율. 와 역수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가 지금 단위가 그럼 여기서 이 식을 가지고서 다시 쓰게 되면 시그마라는 것은 물론 시그마 잘 쓰면 이렇게 딱 쓰는데 잘 안 써지네. 시그마. 시그마라는 것은 로분의 1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둘이 역수의 관계니까. 얘는 고유한 저항. 얘는 고유하게 전류의 흐름을 도와주는 애들. 그 물질마다 고유하게. 그래서 분필하고 전선을 보면은 전선이 고유하게 도와주는 애가 큰 거고. 얘는 고유한 저항이 큰 거고. 전선보다. 방해를 더하니까. 맞나요? 그래서 둘이 역수의 관계인데.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을 때 얘가 단위가 이제 5m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옴분의 1 곱하기 미터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옴분의 1 곱하기 미터분의 1 하면 옴 곱하기 미터분의 1 이렇게 되잖아요. 옴 곱하기 미터분의 1 맞아요? 자, 그럼 이게 뭐예요? 이거 지금 아까 했죠? 이게 이제 요거죠? 그죠? 컨덕턴스. 그래서 컨덕턴스는 뭐 어떻게 쓴다 했어요? 모. 그래서 단위가 모에서 뭘 나눈 거? 미터를 나누는 모퍼미터. 그래서 얘가 고유저항하고 같이 섞여서 잘 나와, 이거. 왜 그러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가 막 헷갈리거든, 느낌이. 네. 전도율이 뭐야? 그러면은, 전도율이 짝대기가 있던 건가, 점을 찍어 놓은 건가, 막 이렇게. 뭐 짝대기가 있는 건데, 짝대기가 꼭 2개가 있어, 또. 점을 찍어 놓은 걸로 고르려니까 점도 2개가 있어. 안 그러면 안 되지. 다 다르면 다 맞히잖아. 그러니까 2개씩 묶어놔야지, 이렇게. 2개 중에서 고민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짝대기를 기억하면은, 짝대기. 이거 중에 하나인데, 이건가? 막 이렇게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고민하게 하는 거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기억하시고, 모 퍼 미터. 그래서 이것도 잘 나오는 단위 중에 원래 하나였는데, 어쨌든 CBT이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만약 시험지였으면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건데 12태라서 안 나와도 뭐 내가 어떻게 할 방도가 없으니까 이 문제가 마음대로 섞이니까. 자, 어쨌든 전도율이라는 것은 모퍼미터의 단위를 갖고 있고 고유 저항과 역수의 관계를 갖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을 보죠. 물질. 우리가 이제 저항을 보고서 여기에서 이 부분을 보게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물질을 분류할 때 도체냐, 부도체냐, 반도체냐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거든요. 근데 이 분류는 우리가 전기에서는 도체냐, 부도체냐. 자, 그럼 도체가 전기가 잘 통하는 거고 부도체는 전기가 잘 안 통하는 거. 그러니까 뭐 도체가 철이다. 그럼 부도체는 고무. 그죠? 그죠? 자, 그러면은 나중에 우리가 배우는 전자석이 있는데 전자석은 전류가 흐르면서 그 전류가 유도돼서 자석의 성질을 띠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석이 있으려면 뭐가 전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철하고 구리가 있어. 구리. 그럼 철도 도체. 구리도 도체죠. 맞아 아니야? 철도 도체. 구리도 도체인데 철을 가지고 전자석을 만드는 거랑 구리알을 가지고 전자석을 만드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구리는 자성을 띠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석을 대면 안 붙어. 근데 철은 자석을 대면 붙어. 근데 둘 다 도체야. 둘 다 전류가 흘러. 근데 구리는 안 붙어요. 근데 우리가 전선을 쓰는 게 구리예요. 그럼 왜 구리를 쓰는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안 그러면 전봇대 전선이 둘이 붙겠지. 전봇대가 이렇게 붙어버리겠지 막. 그죠? 그래서 이게 붙어. 근데 약하게 구리처럼 아예 안 붙는 게 아니라 약간 자성, 그러니까 철처럼 떡 붙는 게 아니라 약간 붙는 애가 있어. 알루미늄. 알루미늄은 우리가 초등학교, 뭐 저는 국민학교였지만, 근데 그 시절에 그 알루미늄을 얇게 그 썰어 놓은 그걸로 막 실험을 할 때, 자석을 가지고 막 실험을 할 때, 철은 쩍 붙는데, 막 구리 그 얇은 거, 그거는 막 갖다 대면 안 붙는데, 알루미늄은 막 슬슬 딸려 올라 그래. 슬슬 느낌은 막 딸려오는데, 막상 철처럼 확 올라오진 않고. 그러니까 알루미늄은 약간의 자성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알루미늄 선을 우리가 철탑에서 쓰게 되는데 철탑을 나중에 가다가 보면 철탑이 이렇게 선이 있으면 철탑은 여기다가 이걸 이렇게 잡아놨어. 붙지 말라고. 이게 땡기거든 막. 왜냐면 얘는 자성이 있어가지고. 이걸 나중에 기사에서 배우는데 스페이서라고. 그래서 여기다가 계속 이렇게 해놓죠. 붙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왜 그런지. 그냥 스페이서 이런 거 외우는 게 아니라 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런 걸 하기 위한 다 기초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 도체와 부도체, 반도체가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그런 부분으로 이제 분류를 하는 것이 더 정확한 거예요. 같은 도체라도 성질이 다르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4장에서 배울 거예요. 자, 그럼 일단 도체와 부도체, 반도체를 설명하죠. 도체는 전류가 잘 흘러. 간단해. 그 다음 부도체는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해요. 제가 항상 얘기한 거, 제가 계속 얘기한 거 있죠. 전류가 아예 안 흐를 수는 없습니다.
고무인데 전류 흘러 안 흘러? 흘러요. 흐르는데 약하게. 그 다음에 반도체. 반도체는 도체와 부도체의 성질을 같이 갖고 있는 물체. 네, 같이 갖고 있는 물체. 반도체라는 것도 이제 들어봤죠, 우리가. 반도체. 삼성 하면 맨날 반도체 아니에요? 반도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봤을 때 이렇게 온도, 저항. 자, 도체는 이렇게 갑니다. 도체. 자, 이거 무슨 그래프? 무슨 그래프죠? 비례. 네, 비례. 비례는 직선, 그죠? 기초 수학 때 했었던. 그래서 직선으로 가는 것은 비례. 자, 그때 반도체는 이렇게 돼요. 이건 뭐예요? 반비례.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보니까, 자, 온도가 상승했을 때, 온도가 상승하면 저항이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상승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그러면은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거, 저항은 일반적으로 일정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저항도 무조건적으로 상승하는 게 아니라 그 상승되는 그런 뭐 무조건적으로 상승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그 지점이 있어요. 어떠한 지점. 그래서 열계수, 우리가 온도계수라는 그 열계수가 들어가는데 그 지점을 넘어오면 상승합니다. 떨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상승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저거. 그래서 그것을 목적으로 만든 것들은 저항이 상승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전기 난로는 키면은 거기 저항이 어떻게 될까요? 상승합니다. 왜? 열이 계속 올라가면서 저항이 상승하도록 만든 거야. 그리고 저항이 계속 상승해야 거기 계속 갇히면서 거기서 계속 더 큰 열이 날 테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은 이제 생산하지 않는 필라멘트 전구. 그것도 만지면 뜨겁잖아요. 근데 이거는 형광등 같은 거 만져도 안 뜨겁죠. 형광등 만져도 안 뜨거워. 달라 이게 원리가. 얘는 전자의 이동인데 얘는 열로서 빛을 내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필라멘트 전구는 열로서 빛을 내기 때문에 뜨거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 그럼 필라멘트 전구는 뭘 목적으로 했어요? 그걸 목적으로 한 거지. 열이 올라가면서 저항이 올라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 거예요. 그렇게 목적으로 한 거는 그 도체들은 올라가는데 일반적으로 그 열계수 지점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가야 된다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너무 그냥 암기를 해버리기 때문인데, 자, 이걸 보죠. 커피포트가 있어요. 근데 커피포트는 저항이요? 아니요? 저항이에요. 자, 커피포트를 내가 110V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사용했어.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6A의 전류가 흘렀다고 합시다. 그럼 내가 그 커피포트를 220V에서 사용했어. 그러면 전류가 어떻게 될까요? 문제예요, 이런 거. 문제. 이게 문제가 나와. 그러면은 내가 커피포트를 지금 110에 꽂았잖아요. 그러다가 다 6이 흘렀는데 그럼 220에 꽂으면 전류가 얼마 흘러?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커피포트가 지금 바뀌었나요? 그러면 뭘 구해야 되냐면 저항을 구하는 거예요. 저항은 110에 꽂든 220에 꽂든 같은 거지. 근데 110이랑 220이랑 열이 같아요? 다르죠. 근데 그 한계를 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전선의 한계 지점을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 110에서 220 그걸로는. 그러니까
이것을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야 돼. 무조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걸 목적으로 한 것들은 증가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저항은 일정한데 내가 열을 가했을 때 이 도체가 견딜 수 있는 한계 지점을 넘으면 저항이 상승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걸 반드시 박아놔야 돼, 머리에. 기억해 놔야 됩니다. 나중에 헷갈리면 안 돼. 자, 그러면은 도체는 온도와 무슨 관계? 온도와 비례하죠. 저항하고는. 저항하고 온도하고 전부 다 뭐예요, 도체는? 비례를 하게 돼요. 자, 근데 반도체는, 자,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떨어집니다. 온도가 올라갔을 때 저항은 어떻게 됐어? 떨어지게 돼. 그래서 얘는 지금 저항하고 무슨 관계예요? 반비례 관계예요. 아, 여기다가 여기다 온도를 넣어야지. 그래서 저항과 온도가 반비례죠. 저항하고 온도가 반비례 관계를 갖고 있고 저항하고 온도가 비례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개념을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이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실 때 물론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컴퓨터에 있는 모든 부품, 메인보드라고 하는 그 모든 부품들은 전부 다 이제 반도체입니다. 근데 컴퓨터에서 가장 비싼 반도체가 CPU예요. CPU. 자, 그럼 CPU가 중앙 처리 장치죠. 가장 제일 비싼 거. 근데 우리가 이제 컴퓨터 그 CPU 게임 같은 거 많이 하실 때 게임을 막 극한으로 돌려가지고 막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뭐 컴퓨터가 탔다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컴퓨터가 탔다. 컴퓨터가 열이 나서 과열이 돼가지고 컴퓨터가 탔다. CPU가 탔다. 그래서 CPU를 교체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봤나요? 그렇죠. 그런 거 들어봤잖아. 그러면은 CPU가 탔어. 그러면 그 CPU가 탄 게 지금 CPU가 탔을 때 이게 CPU가 엄청 뜨거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뜨거워서 그런 거야, 뭐야? CPU가 왜 탄 거예요, 지금? 뭐 때문에 탄 거야? CPU가 뭐 때문에 탄 거예요? 뜨거워서. 맞지? 뜨거워서 탄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일반 사람들은 뜨거워서 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CPU 반도체죠. 그러면 뜨거우면 어떻게 돼? 저항이 어떻게 됩니까? 뜨거우면은 온도가 높은 거잖아요. 자,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이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이 어떻게 됐다? 낮아졌지? 온도가 높아지니까 저항이 떨어졌잖아요. 맞아요? 그럼 저항이 떨어져서 그 CPU에 전류가 많이 들어와서 타는 거야. 전류가 많이 들어와 버리잖아. 그러니까 타는 거야. 열 때문에 타는 게 아니라. 저항이 떨어지니까 컴퓨터 CPU로 유입되던 전류량이 상승하면서 저항이 떨어져 버리니까 CPU의 전류량이 상승하면서 CPU가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온도를 설정해 놓고 그 온도가 올라가면 얘가 재부팅을 시켜버리는 거야. 그 전류가 들어오기 전에. 그러면 다시 껐다 켜지면서 연산이 다 정지되고 열이 쭉 식죠. 그럼 다시 저항이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 이게 반도체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반도체는 아까 전에 도체와 부도체의 성질을 같이 가지고 있다 했죠. 그러니까 가장 단편적으로 봤을 때 온도를 올리면 전류를 많이 흘릴 수 있고 온도를 낮추면 부도체처럼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 온도를 낮추면 저항이 상승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도체처럼 전기를 조금밖에 안 흘리게 할 수 있고 온도를 높이면 전류를 엄청나게 쏟아부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도체로 우리가 정류, 나중에 기기에서 배우는 변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류를 직류로. 반도체만 하나만 걸어주면 교류가 그냥 직류로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또 기기에서 배울 텐데 어쨌든 여기에서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우리가 그것을 마이너스 부의 특성, 온도와 저항과 반비례하는 이 특징, 마이너스 부의 특성을 갖고 있고, 매우 낮은 온도에서 부도체처럼 된다고 했죠. 온도가 낮으면. 맞아요? 자, 그러면 전류가 거의 흐르지 못하게 만든 물질, 전류가 거의 흐르지 못하게 만든 물질, 그것을 우리는 절연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선에 피복이 씌워져 있는데 그 피복을 우리는 절연체라고 해요. 그래서 매우 낮은 온도에서 절연체가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반도체는 매우 낮은 온도에서 뭐가 돼? 그럼 내가 이것만, 반도체는 여러 가지를 이용하는데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반도체와 도체의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웠는데, 그렇다면 도체가 지금 저항이 증가가 어쨌든 뭐 그 온도 한계점을 넘으면 저항이 증가된다며요. 그죠? 그럼 그 증가되는 그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보도록 하죠. 자. 자, 온도에 의해서 증가된 저항 RT는 우리가 저게 없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는 이제 처음 저항. 그 다음에 얘가 변화된 저항. 그래서 이거 잘못 썼네. 이거 플러스가 아니고 플러스. 플러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제로 R 다 R이에요. 그래서 얘는 처음 저항, 얘는 변화된 저항. 그리고 얘는 알파. 얘는 온도 계수 곱하기 변화된 온도 변화. 온도 계수 곱하기 온도 변화량. 그러면은 이 식은 다시 우리가 썼을 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원래의 식이고요. 자, 그럼 여기 원래의 식에서 이제 개념이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저항이 이만큼이죠. 네? 처음에 저항이 이만큼이죠? 자, 그런데 그 처음 저항에 이만큼이었는데 그 처음 저항에다가 그 물체의 온도 계수와 온도의 변화량이 영향을 주면서 그 저항을 변화시켰어요. 그죠? 그럼 변화시켰을 때 그 양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증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이 증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식을 다시 쓰면은 요렇게 쓸 수가 있죠. 이렇게 되니까 그죠? R0를 묶어버리면 되니까.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떠. 왜? 맞잖아, 이거. 아니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R 나오고 그럼 이거랑 곱하면 R0. 이거랑 곱하면은 플러스 R0 알파 0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의 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뒤에 문제가 나오는데 물론 여기 이론은 없지만 문제 나올 때 문제 밑에 해설에 이 식이 써 있어요. 이 식이 원칙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식이 써 있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풀면 되겠는데 원래 거 개념을 알아야지. 처음 저항에서 그 처음 저항을 변화시켰는데 그 값이 처음 저항에서 증가된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개념.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이 그냥 이 공식에서 넣어서 풀어버리니까
그러면 개념이 안 잡히잖아. 원래 식이 이거니까. 그래서 요 식.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은 이 문제가 여기 있나 모르겠다. 그렇지. 14페이지 오시면 33번에 있습니다. 주위 온도 0도에서 저항이 25민 연동선이 있다. 주위 온도가 50도로 되는 경우 저항. 자, 그러면 일단 33번 문제 보시면 지금 0도에서 50도로 증가했죠. 온도가. 맞아요? 그 다음에 처음에 저항이 지금 얼마야? 25미야. 그죠? 자, 그 다음에 가로치고 뭐라고 돼 있어? 0도에서 온도 계수가 4.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0도씨에서 온도 계수는 4.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 자, 그럼 이 얘기는 우리가 쉽게 봤을 때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일반적으로 저항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한계점을 넣으면 변한다. 그때 쉽게 생각하면은, 여러분이 쉽게 받아들이면은 일반적으로 저항은 변하지가 않는데 한계점을 넣으면은 변한다. 근데 그 한계점이 이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얘가 0도씨에서 온도계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0도에서 얘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올라가는 거야. 얘 한계가 0도인 거야. 지금 이 저항의 한계는 몇 도야? 0도인 거지. 그래서 0도를 넘었잖아. 그럼 그대로 0도면 증가해야 안 해? 0도면 증가해야 안 해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0도에서 지금 어떻게 됐어? 50도로 올라갔으니까 0도씨에서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지금 50도의 만큼을 저항이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저기에 대입을 해서 이제 구해보면은 나중에 저항이 처음 저항에서 더하기 처음 저항의 알파 제로다. 근데 알파 제로는 온도 계수와 곱하기 뭐예요? 변화량이죠? 온도의 변화량이다. 이렇게 했나요? 그러면 처음 저항이 지금 얼마입니까? 25미인데 그 25미 영향을 받았다. 온도 계수가 4.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인데 그 계수는 0도부터 시작한다. 근데 얘가 50도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지금 온도의 변화량이 몇 도가 변한 거예요? 그래서 50도의 변화량이 있었다.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답이 나오는데, 이렇게 증가하는 것은 약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가 답을 골라도 이거를 만약에 33번에 답을 고른다고 치면은 2번 아니면 3번이야. 너무 약간은 아니고 너무 크게도 아니거든요. 이렇게 또 찍는 게 있어. 가늠하는 거죠. 저항이 아무리 증가해도 20짜리가 갑자기 막 40이 되고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오면은 좀 고민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30이 들어간다든지 30대가 들어갔다. 걔는 무조건 아니야.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 그래서 어느 정도가 올라가는데 너무 적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올라간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변화량의 이게 이제 문제가 세 번인가 두 번인가 나왔던 문제예요. 여기는 이제 10년도라고 해서 하나밖에 없지만 몇 개 더 있어요, 원래. 그래서 요거가 나중에 기사 가시면 전력공학에 나옵니다. 전력공학에 나오는데 기능사에서는 그냥 뜬금없이 나왔다. 근데 책에는 없는 교재도 많죠. 왜냐면 많이 안 나오니까 그냥 안 넣어놓은 거예요. 하지 말라, 하지 마요. 그 얘기야. 근데 여러분 CBT니까 하세요. 근데 항상 얘기했을 때 하긴 하되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라고 했죠. 아까 전에 우리가 지금 배웠던 대전현상, 전위에겐 전화, 뭐 이런 것 이런 것들은 우선순위가 되고 얘는 우선순위가 아닌 거예요. 그게 다 되면
그 다음 얘를 좀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시면 돼.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1장이 끝났는데, 어떻게, 할만한가요? 네. 할만하면 됐지 뭐. 자, 그래서 항상 복습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해주시고, 복습은 항상 처음부터 내가 배운 데까지. 자, 오늘 배웠으니까 오늘 배운 데 처음부터 오늘 배운 데까지. 내일 배우면 처음부터 내일 배운 데까지. 네, 그런 식으로 계속 하시면 앞에 부분은 계속 빠르게 넘어갈 거예요. 봤던 걸 또 보고 하니까.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복습을 좀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써 1장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